하늘도 무심하시지. 그해 영남 땅에 몰아친 가뭄은 단순히 목을 축일 물이 마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하늘이 열린 이래 이토록 잔혹하고 무자비한 볕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태양은 마치 저주받은 붉은 눈동자처럼 이글거리며 대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와도 서늘한 기운은커녕 아궁이에서 갓 꺼낸 숫덩이 같은 열기가 코끝을 찔러대니 사람들은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갈라진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을 넘어 마치 굶주린 짐승이 최후의 발악으로 입을 쩍 벌리고 하늘을 향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참혹한 형국이었습니다. 농부들이 피땀 흘려 심어놓은 벼들은 타들어가다 못해 바스라져 재가 되어버렸고 그 위로 뜨거운 바람이 불 때마다 검은 먼지만이 황망하게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수백 년을 버텨오며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던 거대한 당산나무조차 이 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무성하던 잎사귀는 이미 누렇게 타버려 바스락거리는 먼지가 되어 흩어졌고 앙상하게 드러난 가지들은 마치 하늘을 향해 제발 비 한 방울만 내려달라고 애원하는 늙은이의 말라 비틀어진 손가락처럼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조차 대낮의 열기를 머금어 집신을 두 겹, 세 겹 겹쳐 신지 않고는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개울가는 말라붙어 하얀 자갈밭만 흉물스럽게 드러냈고 그 자갈밭 사이에는 물을 찾아 헤매다 말라 죽은 물고기와 개구리의 사체들이 미라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산짐승들도 목마름을 견디다 못해 마을로 내려왔으나 우물조차 말라버린 것을 보고는 헛된 울음소리만 남긴 채 쓰러져 죽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자연이 이토록 메마르고 독해지니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심이라고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광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것 없었지요. 평소 형님아오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다정한 이웃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철벽보다 단단한 벽이 생겼습니다. 옆집에서 아이가 배고파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와도 사람들은 내 새끼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다며 귀를 맑고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누군가 마을 공용 우물가에서 흙탕물이라도 한 바가지 더 길어가려 하면 서로 서슬퍼런 눈으로 감시하고 멱살잡이를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쌀 한 톨 빌리러 온 친척을 어디서 빈대에 붙들어 왔냐며 매몰차게 쫓아내고 소금까지 뿌리는 일이 벌어지는 그야말로 인심이 흉년보다 더 무섭게 메말라버린 삭막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가장 높은 곳, 산비탈을 깎아 겨우 털을 잡은다 쓰러져가는 흙담집에 윤보와 갑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윤보는 이름처럼 우직하고 덩치도 산만한 사내였으나 그 험상궂은 생김새와 달리 속정만큼은 비단결보다 곱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라곤 갚아도 끝이 없는 빚더미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기둥이 흔들리는 낡아빠진 초가삼간뿐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요령을 피워 제 배를 채우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평생 흙을 만져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투박했으나 그 손으로 짓는 농사는 늘 정직했고 그 마음은 산속 깊은 곳 옹달샘처럼 맑았습니다. 그의 아내 갑순 또한 남편을 닮아 심성이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해진 저고리를 몇 번이고 겹쳐 꿰매 입어 누더기가 되었음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밖에서 험한 일을 하고 돌아올 때면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밥을 몰래 덜어 남편의 밥그릇 밑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그녀는 온 산을 헤매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칡뿌리나 나무 껍질을 구해와 그것을 정성껏 삶고 우려내어 어떻게든 밥상 위에 올리려 애썼습니다. 부부는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밤이면 서로의 거친 손을 잡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며 위로하던 가난하지만 사랑 많은 풍족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나무처럼 고든 정직함이라 해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굶주림 앞에서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루에 묽은 죽 한 그릇, 아니 쌀알보다 물이 더 많은 미음 한 사발조차 나누어 먹기 힘든 처지에 놓인 지 벌써 달포가 넘었습니다. 부부의 얼굴은 헬쑥하다 못해 해골처럼 변해갔고 눈가는 퀭하게 들어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조차 미안함이 앞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보는 밤마다 잠든 아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고 갑수는 남편의 야윈 어깨를 보며 소리 없이 가슴을 쳤습니다. 차라리 내가 굶어 죽고 당신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하는 슬픈 독백만이 밤 공기를 채우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지며 세상이 온통 핏빛 노을로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아름답다기보다는 마치 마을 전체를 불길하게 감싸 안는 재앙의 전조처럼 느껴져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기이한 형체의 노인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노인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은 칡넝쿨처럼 엉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먼지와 지푸라기, 벌레 사체들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몸에 걸친 누더기는 본래 무슨 색이었는지, 옷감은 무엇이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때에 저러 반질거렸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이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풍기는 악취는 숨을 멈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한 몸냄새와 썩은 음식물 냄새, 그리고 골마 터진 상처에서 나는 고름. 냄새가 뒤섞인 그 악취는 파리떼를 구름처럼 몰고 다녔습니다. 노인의 다리는 심하게 절고 있었는데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발은 여기저기 터지고 갈라져 붉은 피와 누런 진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등 뒤로 비치는 저녁놀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그 그림자는 마치 이 마을 전체의 불운을 짊어지고 온 듯 무겁고 길게 마을 길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노인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마을 사람들의 대문을 하나하나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오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 물 한 모금만 적선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땅바닥처럼 거칠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나 시원한 물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웬 거지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구걸질이냐. 당장 꺼져. 대문이 열리기도 전에 날카로운 욕설이 날아왔고 어떤 집에서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노인을 때릴 듯 위협하거나 소금 세례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철없는 동네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거지다! 냄새나는 거지다! 하고 놀려댔습니다. 돌멩이가 노인의 앙상한 어깨와 등짝에 맞을 때마다 노인은 휘청거렸으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기색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수모와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오직 퀭한 눈으로 마을길을 따라 더 높은 곳으로 절뚝이며 올라왔습니다. 마치 그곳에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가장 높은 언덕배기에 위태롭게 서 있는 윤본의 낡은 살인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기에 도둑조차 들지 않는다는 촉가삼간이었습니다. 윤본은 마당 한 구석에서 얼마 남지 않은 땔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도끼질할 힘도 없어 그저 마른 나뭇가지를 손으로 뚝뚝 꺾고 있었지요. 그때 살인문 밖에서 어른거리는 긴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윤보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노인의 행색은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눈은 굶주림으로 움푹 패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으며 손은 앙상한 뼈 위에 가죽만 씌워놓은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누더기 사이로 보이는 갈비뼈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보는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노인의 눈 깊은 곳에 서린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허기와 고독을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윤보 자신이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느끼던 바로 그 절망과 고독이었으니까요. 동병상련의 아픔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희미한 등잔불 아래 바느질하던 갑순이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갑순은 노인의 비참한 차림새를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비명을 지르거나 뒷걸음질 치는 대신 급히 달려가 노인의 휘청이는 팔을 붙들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갑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팔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하여 조금만 힘주어 잡아도 바스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에게서 풍기는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갑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치맛자락으로 노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노인은 갑순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입술을 떼어 아주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임자 염치 없으나 그저 시원한 물 한 사발과 몸 하나 뉘일 처마 밑이라도 빌려줄 수 있겠소? 사흘을 굶어 이제는 한 걸음도 떼기가 무겁구려. 내 이 신세를 지면 결코 잊지 않으리다. 노인의 목소리는 땅속 밑바닥에서 긁어올리는 듯 탁하고 쇠잔했습니다. 그 안에는 삶에 대한 끈질긴 애착보다는 그저 하룻밤 편안히 눈을 감고 싶다는 체념 섞인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끝에는 그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갑수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윤보는 아내의 눈빛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부엌 구석, 깨진 항아리 밑바닥에는 내일 아침 죽을 쑤어 먹을 한 줌의 보리가루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마저 내어준다면 내일은 산으로 올라가 흙이라도 파먹어야 할 형편이었지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노인을 거절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누굴 돕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갑수는 노인의 떨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였으나 이내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조금 더 굶는다고 당장 죽기야 하겠습니까? 저 어르신을 이대로 보내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방을 치울 테니 어르신을 안으로 모셔주세요. 어서요. 갑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낡은 방석과 이불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가난한 살림살이에 대한 부끄러움보다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진심 어린 예절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을 부축하여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풍기는 악취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윤보는 묵묵히 노인의 신발을 벗겨주었습니다. 노인의 발은 여기저기 터지고 피딱지가 앉아있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윤보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노인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갑순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그릇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비록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빛바랜 낡은 그릇이었지만 그 안에는 부부가 아껴둔 마지막 보릿가루로 정성껏 쓴 죽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물을 많이 부어 묻기는 했으나 그 위에는 소금한 꼬집과 아끼고 아껴두었던 들기름 한 방울이 귀하게 떨어져 있어 고소한 향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부부의 내일이자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릇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그 안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퀭한 눈가에는 파르르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마을의 그 어느 부잣집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을 가장 가난하고 높은 곳에 사는 집에서 받게 된 노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한 입을 삼켰습니다. 거친 보릿가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노인의 퀭한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죽 그릇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죽을 넘겼습니다. 숟가락이 녹그릇에 닿는 달그락 소리만이 방 안의 고요를 깨웠고 그 소리는 마치 부부의 선행이 하늘에 닿는 소리처럼 경건하게 들렸습니다. 부부는 그저 방 한쪽 구석에 나란히 앉아 노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들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불렀습니다. 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달그락하고 방 안의 정막을 깨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긴 제사를 끝내고 신령님이 제단에서 물러나는 소리처럼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윤보와 갑수는 숨을 죽인 채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노인은 그제야 살 것 같다는 듯 깊은 숨을 내쉬고 등을 흙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초점이 없고 흐릿하여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듯했던 노인의 눈빛이 죽 한 그릇을 비우자마자 거짓말처럼 달라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에서는 굶주림에 가려져 있던 형형한 안광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배가 불러 생긴 활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수백 년을 묵은 호랑이나 구름 위를 노니는 학처럼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갑자기 밤바람이 불어와 낡은 살인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마당에 서 있던 대추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슬며시 얼굴을 내밀어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은색 달빛을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 달빛이 노인의 얼굴을 비추자 노인은 품 안에서
무언가 묵직하고 낡은 것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손길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검은 보자기에 겹겹이 쌓인 작은 괴짝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지 않는 손으로 보자기의 매듭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매듭이 풀릴 때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향기와 이름 모를 약초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괴짝은 크지 않았으나 그 존재감만은 태산처럼 무거웠습니다. 오칠은 벗겨지고 모서리는 달아 둥글게 변해 있었으나 그 표면에는 정체 모를 기이한 문양들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 문양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용이나 뱀처럼 꿈틀거리는 듯했고 괴짝에 잠금새는 녹슬었으나 결코 쉽게 열릴 것 같지 않은 단단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괴짝을 방바닥 한가운데에 내려놓으며 윤보와 갑순에게 묘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그리고 부인. 이것은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온 것이니 부디 소홀히 대하지 마시오. 오늘 밤 내가 이 누추한 노구를 이끌고 와서 받은 귀한 대접에 대한 보답으로 그대들에게 내 운명을 잠시 맡기려 하오. 노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갈라지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다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맑고 힘이 넘쳤으며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거친 손바닥으로 괴짝의 윗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레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멀리 떠나는 자식을 타이르는 인자한 아비와 같은 손길이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지 마시오. 또한 이 괴짝이 그대들의 가난을 당장 해결해 줄 금은 보화라고 생각지도 마시오. 이것은 오직 그대들의 정성과 기다림을 담는 그릇일 뿐이니 말이오. 노인의 대사는 마치 시를 읊는 듯 운율이 있었으며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울 때마다 윤보와 갑순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가난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밤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곳,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어딘가를 향해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다시 부부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이번에는 아주 신중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마치 천기를 누설하는 듯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오늘부터 정확히 100일 동안 이 마을을 떠나 먼 길을 다녀올 것이니 그동안 이 괴짝을 안방 가장 높은 곳에 모셔두고 정성을 다해 지켜주길 바라오. 단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가 있어. 금기라는 말에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윤보는 침을 꼴깍 삼키며 노인의 입을 주시했고 갑수는 남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100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괴짝을 열어보아서는 안 돼요.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대들이 베푼 귀한 인연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요. 그 화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요. 하지만 100일을 온전히 채우는 날 이 괴짝은 그대들이 상상치도 못한 기적을 보여줄 것이니 부디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오. 노인의 표정은 진지했으나 결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스승의 간절함과 자비심이 배어 있었지요. 그 눈빛을 보자 윤보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지키겠습니다.
윤보의 대답에 노인은 만족한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움직임은 아까 방에 들어올 때의 절뚝거리고 위태롭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바람에 실려 움직이는 깃털처럼 가볍고 우아했습니다. 윤보는 얼떨결에 일어서서 노인을 배웅하려 했지만 노인은 부드럽게 손을 내저 그를 만류했습니다. 배웅은 필요 없소. 그저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이 괴짝을 소중히 모셔두는 것으로 족하오. 부디 그대들의 고운 마음씨가 변치 않기를 빌겠소.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살인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보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신발을 꿰어 신고 뒤따라 나갔을 때 마당에는 이미 노인의 자취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밤 공기와 달빛만이 가득했고 살인문 밖의 길에도 마을로 내려가는 구불구불한 오솔길에도 노인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 기이한 일이었으나 안방 한가운데 놓인 그 묵직한 나무, 괴짝만이 방금 전의 일이 엄연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윤보 부부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윤보는 노인의 당부대로 안방 벽면에 가장 높고 깨끗한 선반을 마련하여 괴짝을 소중히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정한수를 떠놓고 그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괴짝 안에 무엇이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 부부에게 희망을 주신 노인장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을 바라옵니다. 윤보의 기도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비는 욕심이 아닌 약속을 지키려는 순수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지독했던 가뭄이 여전하여 하늘은 야속하게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윤본의 집마당 구석에 있는 바짝 말라 거미줄만 쳐져 있던 작은 우물에서 조금씩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젖은 흙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맑은 물이 퐁퐁 솟아올라 찰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깊은 우물들은 모두 바닥을 드러내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건만 윤본의 우물만은 매일 아침 부부가 마시고 씻기에 충분한 양의 맑은 물을 일정하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물맛 또한 어찌나 달고 시원한지 한 모금 마시면 온몸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고 눈이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갑수는 그 물로 밥을 짓고 윤보는 그 물로 세수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생기니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당에 텃밭에 물을 주자 시들어 죽어가던 상추와 고추가 파릇파릇하게 되살아났고 집 주변으로 나비와 벌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땅 같았던 윤본의 집마당에만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보가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메마른 덤불 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잘 익은 산딸기나 머루가 윤보의 눈에만 지천으로 널려 보였습니다. 어떨 때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토끼나 꿩이 스스로 덤불에 걸려 있거나 윤보의 발치에 와서 쓰러져 있기도 했습니다. 윤보는 그것들을 잡아와 갑순과 함께 나누어 먹었고 남는 것은 몰래 이웃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부부의 얼굴에는 조금씩 살이 오르고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퀭했던 눈은 생기를 되찾았고 거칠었던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부부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좁은 산골 마을에서 금세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모두가 고통받는 흉년에는 남의 행복이 더욱 눈에 띄는 법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시기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이 난리통에도 얼굴색이 좋아지나? 밤마다 굿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산에서 도깨비라도 만난 건가? 윤본의 우물에만 물이 나온다며? 무슨 조화 속인지 원.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윤본의 집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개중에는 배가 아파 윤본의 밭에 돌을 던지는 이도 있었고 물 좀 나눠달라고 떼를 쓰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물의 귀에 이 소문이 들어갔으니 바로 마을에 소문난 욕심쟁이이자 고리대금업으로 배를 불리던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는 본래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곳간에 쌀가마니가 썩어나가 쥐가 파먹어도 굶어 죽어가는 이웃에게 쌀 한 톨 나눠주지 않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오히려 가뭄을 핑계로 쌀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가난한 농부들의 논밭 문서를 헐값에 빼앗아 자기 땅을 넓히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윤본의 집에 무언가 특별한 보물이 생겼다는 소문은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탐욕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뭐라? 그 찢어지게 가난한 윤보놈 얼굴에 기름기가 흐른다고? 게다가 말라비틀어진 우물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최진사는 곰방대를 탁 치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분명하다. 그놈이 산에서 산삼을 캤거나 아니면 전설 속의 보물단지라도 주운 게 틀림없어. 최진사는 당장 하인들을 시켜 윤본의 집을 염탐하게 했고 방 안에 검은 괴짝이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최진사는 어느 날 오후 일부러 가장 화려한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손에는 값비싼 합죽선을 든 채 거드름을 피우며 윤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살인문을 발로 툭 차고 들어와서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던 윤보를 향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웃음은 마치 먹이를 앞에 둔 능구렁이처럼 징그럽고 비열했습니다. 최진사는 부채를 탁 접으며 주위를 살피더니 짐짓 다정한 척 낮은 목소리로 윤보를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윤보, 자네 요즘 살림살이가 폈다는 소문이 장터까지 파다하더군. 이 가뭄에 콩나듯 복이 굴러 들어왔다는데 그 비결이 방 안에 모셔둔 검은 괴짝이라며? 우리 같은 이웃끼리 좋은 건 좀 나눠보세나. 내가 자네 빚도 탕감해주고 섭섭지 않게 논 면마지기 떼어줄 용의가 있으니 그 괴짝 구경이나 좀 시켜주게. 내 감정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니 진품인지 봐주겠네. 최진사는 대사를 내뱉으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으나 그 손끝은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보의 가난을 약점 삼아 얼토당토하는 헐값에 괴짝을 뺏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윤보는 최진사의 무례한 태도와 속이 뻔히 보이는 제안에 마음이 상했지만 겉으로는 정중하게 이해를 갖추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진사얼은 소문이 와전된 모양입니다. 그 괴짝은 그저 지나가던 노인장께서 잠시 맡겨두신 짐일 뿐 제 것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어찌 함부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100일이 되기 전까진 저조차도 열어볼 수 없는 물건이니 부지 해량하여 주십시오. 윤보의 말투는 공손했으나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최진사의 화려한 제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짝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지요. 최진사는 윤보의 완강한 태도에 낯빛이 불그락부르락 변했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내 제안을 거절해? 그는 자존심이 상한 듯 콧방귀를 끼며 살인문을 나섰지만 그 눈빛만은 더욱더 사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집 센 놈네놈이 말로 해서 안 듣는다면 내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그 괴짝 내 반드시 손에 넣고야 말겠다. 최진사가 떠난 뒤 윤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땀을 닦았습니다. 이제 겨우 30날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70날 동안 최진사의 탐욕은 더욱 집요해질 것이고 유혹과 시련은 더 거세게 몰아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윤보는 안방 선반 위의 괴짝을 바라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괴짝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부부의 정직함과 믿음을 시험하는 신성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윤보는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최진사는 윤보의 집을 나선 뒤로 단 한순간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검은 괴짝이 무엇인지, 그 안에 얼마나 대단한 보화가 들어있기에 천하의 가난뱅이 윤보가 그토록 당당하게 감히 자신을 문전박대했는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분명 금이다. 아니, 어쩌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설 속의 산삼이나 불로초가 들었을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 마른 우물에서 물이 솟고 그 흉한 얼굴에 기름기가 흐를 수 있단 말인가. 최진사는 자신의 화려한 기와집 안방 비단 금침 위에 앉아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저녁상을 앞에 두고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없어서 못 먹던 기름진 소갈비는 모래알처럼 씹혔고 향기로운 청주는 목구멍을 쓰리게 긁어내리는 독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괜한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에이, 밥맛 없어 상 물려라. 그의 눈은 탐욕과 질투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심장은 쿵쾅거려 부채질을 아무리 해도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열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방안을 뱅글뱅글 서성이다가 결국 자신의 가장 은밀한 심부름꾼이자 마을에서 손꼽히는 뒤태가 구린 사내인 팔보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팔보는 돈, 몇 푼이면 조상의 묘도 파서 팔아먹을 놈이라는 소문이 돌 만큼 비열하고 동시에 담벼락 타는 재주 하나는 기가 막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최진사의 호출을 받고 쥐새끼처럼 쪼르르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아첨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누구네 집딸기라도 잡아올까요? 아니면 빚 안 갚는 놈 멍석말이라도 할까요? 최진사는 주위를 물리치고 방문을 걸어 잠근 뒤 낮은 목소리로 팔보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굶주린 늑대처럼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팔보 오늘 밤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처리해야겠네. 저 산동네 윤보놈 집에 가서 물건 하나를 가져오너라. 윤보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훔칠 게 숟가락 말고 더 있습니까요? 팔보가 킬킬거리며 물었지만
최진사는 정색하며 품 안에서 묵직한 금덩이 하나를 꺼내 팔보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누런 황금빛이 팔보의 눈동자에 비치자 팔보의 입가에 맺혀있던 비열한 미소는 순식간에 경악과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금금덩이 아닙니까? 이건 착수금이다. 오늘 밤 윤보놈 안방 선반 위에 있는 검은 괴짝을 가져오너라. 만약 가져오기 힘들거든 그 안이 무엇인지 구멍이라도 뚫어보고 오란 말이다. 일이 성사되면 자네 평생 먹고 살 논밭을 떼어주고 실패하면 자네가 지난달 옆 마을 과부 댁에서 한 짓을 관가에 고발할 테니 그리 알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밀자 팔보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진사 어른. 제 별명이 구름 위를 걷는 고양이 아닙니까? 그 윤보놈이 코 골며 자는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괴짝을 모셔오겠습니다. 만약 들키면 제가 훔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밥맛을 갖다고 둘러댈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팔보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최진사의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촛불은 기분 나쁘게 일렁이며 벽면에 거대한 괴물 같은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탐욕이 빚어낸 음모가 밤의 어둠을 타고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본의 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윤본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두터운 먹구름 뒤로 스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숲에서는 부엉이가 우우 하며 불길한 예감을 알리듯 울어댔고 나무잎들은 바람도 없는데 제 풀에 겨워 바스락거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숨막히는 정적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보는 안방으로 들어가 선반 위에 괴짝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등잔불 밑에서 괴짝은 여전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괴짝 주변에서는 은은한 금빛 안개가 아주 미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면 사라지는 듯 했으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응시하면 분명히 존재하는 성스러운 기운이었습니다. 윤보는 그 기운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손을 뻗어 괴짝을 만지려 했습니다. 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었기에 나조차 이토록 마음이 울렁거리는 것일까? 최진사 말대로 정말 엄청난 보물이라도 든 것일까? 아니면 윤보의 머릿속에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살짝만 열어볼까? 아무도 모르게 살짝만 보고 닫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달콤한 유혹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0일의 약속은 너무나 길고 눈앞의 호기심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보는 노인의 맑았던 눈동자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던 준엄한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곤히 잠든 아내 갑순의 평온한 얼굴을 보았지요. 아니지,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약속은 목숨보다 중한 것이다. 윤보는 화들짝 놀라 뻗었던 손을 거두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물가에서 찬물을 끼얹으며 마음을 다잡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박덤불 숲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사람의 발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조심스러운 소리였지요. 윤보는 수건을 쥔 채 숨을 멈추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흙더미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도둑고양이처럼 스르르 올라왔다가 마당 안으로 소리 없이 착지했습니다. 바로 최진사의 사주를 받은 팔보였습니다. 팔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으로 감싸고 복면을 쓴 채 능숙한 솜씨로 몸을 낮추어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놀림은 소문대로 기가 막혀 마른 낙엽을 밟아도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윤보는 기둥 뒤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 쳤지만 그는 노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이 불청객을 조용히 몰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몽둥이라도 들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자칫 큰 싸움이 벌어지면 아내가 놀랄까봐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팔보는 안방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미한 등잔 불빛을 확인하고는 품 안에서 작은 송곳과 대롱을 꺼냈습니다.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연기를 불어넣어 집주인을 잠들게 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팔보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히히, 식은 죽 먹기네. 이 괴짝만 가져가면 나도 이제 팔 잡히는 거야. 팔보가 송곳 끝을 창호지에 대고 힘을 주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안방 안에서, 아니 정확히는 선반 위 괴짝에서 웅 하는 낮은 공명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종을 치고 난 뒤에 여운처럼 혹은 깊은 땅 속에서 대지가 숨을 쉬는 듯한 장엄하고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막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뼈마디를 진동시키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팔보는 쏘스라치게 놀라 손에 든 송곳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문에 귀를 대는 순간 이번에는 화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괴짝에서 뿜어져 나온 투명한 기운이 방 전체를 그리고 문 밖의 팔보를 덮쳤습니다. 팔보는 마치 뜨거운 아궁이 앞에 얼굴을 들이민 것처럼 화끈한 열기를 느꼈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가슴팍을 밀어내는 듯한 엄청난 압력을 받았습니다. 뜨거워! 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괴짝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성스러운 결계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마음을 품은 자가 다가오자 괴짝은 경고를 보낸 셈이었지요. 팔보는 숨이 막혀오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윤보는 이때다 싶어 기둥 뒤에서 뛰쳐나오며 굵직한 목소리로 천둥처럼 호통을 쳤습니다. 누구냐? 이 깊은 밤에 남의 집 마당에서 무엇을 하는 게냐? 네 이놈. 윤보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과는 달리 마을 전체를 울릴 만큼 우렁찼습니다. 이미 괴짝의 기운에 눌려 혼이 반쯤 나갔던 팔보는 윤보의 호통 소리에 가니 콩알만 해져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사람 살려. 귀신이다. 귀신이 나왔다. 팔보는 윤보가 사람이 아니라 괴짝에서 나온 귀신이라고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허둥지둥 뒷걸음질 치다가 마당에 놓인 물동이를 걷어차고 흙바닥에 코를 박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팔보는 체면이고
모고 다 내팽개치고 네 발로 기어서 흙담을 넘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담을 넘다가 바지가 찢어지고 신발 한 짝이 벗겨졌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꽁무니를 뺐습니다. 윤보는 도망치는 팔보의 뒷모습을 보며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잡아서 관가에 넘겨봤자 최진사의 입김이 닿은 곳이니 오히려 자신이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송곳과 벗겨진 신발 한 짝을 주워 들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소란의 잠에서 깬 갑순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여보,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도둑이라도 든 건가요? 갑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몸을 더듬으며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윤보는 놀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괜찮소, 부인 아무 일도 아니요. 그저 길 잃은 산짐승이 잠시 마당을 어지럽힌 것뿐이니 너무 놀라지 마시오. 그리고 윤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의 괴짝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게 놓여 있었지만 윤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괴짝이 방금 자신과 아내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괴짝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모양이요. 신령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계지. 그러니 안심하고 들어가서 다시 누웁시다. 윤보는 대사를 내뱉으며 아내를 부드럽게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온화했으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괴짝은 보통 물건이 아니며 이것을 노리는 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기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윤본의 집에 들어갔던 도둑이 귀신에 홀려 미쳐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팔보는 밤새 헛것을 보며 마을을 뛰어다녔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그 집엔 가면 안 돼. 불이 있어. 보이지 않는 불이 있다니까. 으아, 귀신이 나를 잡으러 온다. 팔보는 며칠 동안 헛소리를 하며 알아누웠고 결국 마을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진사는 팔보가 겁에 질려 횡설수설하며 실패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고장 나무 상자 하나에 겁을 먹어 하지만 팔보 저놈이 저렇게까지 미쳐 날뛰는 걸 보면 보통 물건이 아닌 건 확실하다. 최진사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두려움이 생겼지만 그보다 100배는 더 큰 탐욕이 그 두려움을 집어삼켰습니다. 귀신이 지킬 정도면 분명 왕실의 보물이거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물임이 틀림없다. 그걸 손에 넣으면 나는 조선 제1가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최진사의 탐욕은 이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귀신? 보물 앞에 귀신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 힘으로 안 된다면 관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뺏어오면 그만이다. 요물을 숭배한다는 죄목을 씌우면 꼼짝 못하겠지. 최진사는 이제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더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도둑질이 실패했으니 이제는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칼을 휘둘러 윤보의 목을 조르겠다는 사악한 계략이었지요. 윤보 부부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00일의 약속까지는 아직도 험난한 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팔보의 실패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최진사는 이제 더 이상 물불을 가리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에서 가장 좋은 비단옷을 꺼내 입고 가끈을 단단히 맸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시켜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뇌물용 엽전 꾸러미와 최고급 산삼 2뿌리를 비단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마을을 다스리는 관아였습니다. 내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 윤보놈 내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내 오늘 내놈의 집을 풍비박산내고 그 괴짝을 기어이 손에 넣으리라. 최진사는 평소 자신과 호영호재하며 뒤를 봐주던 이방과 형방을 찾아가 은밀한 독대를 청했습니다. 뇌물이 오가는 술상 앞에서 최진사는 침을 튀기며 거짓 고변을 쏟아냈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마을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저 산동네 사는 윤보라는 놈이 방 안에 요상한 물건을 들여놓고 구판을 벌이고 있다 합니다. 그 놈이 요물을 숭배하여 하늘의 비를 맞고 마을의 전기를 빨아먹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게다가 그 요물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미쳐 나가떨어지기도 했으니 이는 민심을 어지럽히는 중죄가 아닙니까? 최진사의 가모니설과 묵직한 엽전 주머니에 눈이 먼 형방은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무엇이라? 감히 괴력난신으로 백성을 현혹해? 내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 국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겠다. 형방은 즉시 포졸 10여 명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육모방망이와 창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윤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진사는 그 뒤를 따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괴짝은 내 이것이다. 햇살이 유독 따갑고 매미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어대던 오후였습니다. 평화롭던 윤보의 마당은 갑작스러운 군합발 소리와 창검이 부딪히는 쇠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와장창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고 험상궂은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죄인 윤보는 썩 나와라. 관가에서 나오셨다. 영문도 모른 채 바치를 하던 윤보와 부엌에 있던 갑수는 겁에 질려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옷소매를 부여잡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형방은 마당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거만하게 앉아 수염을 만지작거리더니 윤보를 내려다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윤보야. 내 놈이 방 안에 요사스러운 물건을 숨겨두고 사수를 부려 마을의 비를 막고 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윤보는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비를 막다니요. 오히려 괴짝 덕분에 메마른 우물에 물이 솟아 이웃들과 나누어 먹고 있거늘 이것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윤보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천부당만 부당하옵니다. 저희는 그저 지나가던 노인장께서 잠시 맡겨두신 짐을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사스러운 기운이라니요. 맹세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일이라는 시간을 정성으로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놈 주둥이를 놀리지 마라. 그 괴짝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홍나라에서 그 많은 반역의 물건이나 훔친 작물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냐? 곁에 서 있던 최진사가 끼어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형방나으리
보십시오. 저놈이 저토록 길을 쓰고 숨기는 것을 보니 분명 캥기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 괴짝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아마 도적질한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압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 진사의 손가락질에 형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의 안방을 뒤져 그 요망한 괴짝을 끌어내라. 만약 저항하면 저놈들을 옥에 가두고 곤장을 칠 것이다. 예이. 포졸들이 우르르 신발을 신은 채 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윤보는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며 앞을 막아섰지만 거구의 포졸들에게 밀려 마당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갑순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그녀 또한 힘없이 밀쳐졌습니다. 여보, 약속을 지켜야 해요. 100일이 안 됐는데 열면 큰일 나요. 갑순의 처절한 외침이 마당을 울렸으나 탐욕의 눈먼 관원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를 뿐 서슬퍼런 관가의 위세에 눌려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2명의 포졸이 선반 위에 놓여있던 검은 괴짝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햇빛 아래 드러난 괴짝은 기묘한 흑색 광택을 내며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괴짝이 밖으로 나오자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매미 소리마저 뚝 그치고 바람 한 점 없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방은 의자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괴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진사 또한 침을 꼴깍 삼키며 그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자꾸나. 이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이 난리들인지. 형방이 손을 뻗어 괴짝의 잠금새를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우웅! 갑자기 괴짝에서 낮은 진동음이 들리더니 괴짝 주변의 공간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방의 손이 괴짝에 닿기도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풍의 눈 속에 들어온 듯한 엄청난 압력이었고 동시에 따뜻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린 바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형방은 손바닥이 불에 데인 듯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괴짝을 들고 있던 포졸들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괴짝을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았다기보다는 괴짝이 스스로 땅에 안착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괴짝 주변으로 투명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며 마치 감히 부정한 손으로 나를 건드리지 마라 라고 호통치는 듯 했습니다. 최진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짜다? 진짜 요물이다. 아니 신물인가? 두려움과 탐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형방은 체면이 구겨진 것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저깟 나무 상자가 무섭냐? 당장 도끼로 부수어서라도 열어라. 형방이 악을 쓰며 명령했지만 포졸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도 감히 도끼를 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저것을 건드리면 천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요. 그때 흑투성이가 된 윤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괴짝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피 맺힌 목소리로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나으리, 보십시오. 이 물건은 억지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지키고 있는 물건입니다. 억지로 열려다가는 화를 입으실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노인장과 약속, 시간이 이제 고작 열흘 남았습니다. 딱 열흘입니다. 윤보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그 열흘만 기다려 주신다면 약속한 100일이 되는 날 아침에 제가 괴짝을 들고 관가로 찾아가겠습니다. 만약 그때 괴짝을 열었는데 그 안에 나으리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것이나 훔친 물건이 들어있다면 그때는 제 목을 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발 이 약속만 지키게 해주십시오. 윤보의 목소리에는 목숨을 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형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맑고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형방은 그 눈빛에 압도당했습니다. 수많은 죄인을 다루어 보았지만 이런 눈빛을 가진 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방금 겪은 기이한 현상 때문에 형방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벼락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주변의 포졸들과 담장 너머의 구경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봐, 신령님이 노하셨어. 윤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자 형방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온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물러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크흠, 좋다. 내 놈의 정성이 갸륵하고 또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아 찜찜하니 이번만은 봐주겠다. 허나 형방은 손가락으로 윤보를 가리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내 놈 말대로 딱 열흘이다. 열흘 뒤 아침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괴짝을 들고 관하로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너뿐만 아니라 내 처 그리고 이 집안의 숟가락 하나까지 모조리 작사를 낼 것이니 명심해라. 알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윤보와 갑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연신절을 했습니다. 형방은 찝찝한 표정으로 포졸들을 데리고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귀신에게 쫓기듯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닭 쫓던 계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이보시오 형방, 이대로 가면 어찌합니까? 저건 요술입니다. 지금 부숴야 합니다. 하지만 형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고 최진사 역시 괴짝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에 눌려 혼자 남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윤보를 향해 두고 보자! 열흘 뒤면 내 놈은 끝이야! 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괴짝과 부부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내리앉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마당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괴짝만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고고한 자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윤보는 흑투성이가 된 아내 갑순을 일으켜 세워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전달되며 무거운 고요를 채웠습니다. 여보, 살았어요. 우리가 지켰어요. 그렇소. 노인장께서 그리고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소. 부부는 괴짝을 다시 정중히 받들어 안방 선반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약속된 100일 중 가장 험난하고도 고통스러운 마지막 열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눈빛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괴짝은 마치 부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듯 전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한 금빛을 내뿜으며 고요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과연 남은 열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괴짝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토록 큰 시련과 기적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관가 사람들이 물러간 뒤 찾아온 열흘은 윤보와 갑순에게 있어 평범한 열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1년보다도 길고 평생보다도 무거운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흐르는 시간 자체가 고문도구가 되어 부부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했지요. 마을 전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윤본의 집 쪽을 바라보는 것조차 꺼리며 길을 돌아갔고 밤이면 아이들이 울까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윤본의 집 주변에는 최진사가 심어놓은 밀탐들이 쥐새끼처럼 숨어들어 밤낮으로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직도 괴짝이 그대로 있느냐? 저놈들이 도망치지는 않더냐? 하는 수군거림은 부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윤보와 갑수는 이제 살인문 밖으로 발을 내디디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그들을 가둔 거대한 감옥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독버섯처럼 고개를 드는 불안과 의구심, 그리고 자기 확신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약속된 100일 중 95날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며칠째 잠잠하던 하늘이 갑자기 돌변하여 거친 폭풍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문 끝에 찾아온 담비라기에는 지나치게 사납고 파괴적인 비바람이었지요. 천둥 소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을 내며 지붕을 때렸고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안방 벽면에 놓인 괴짝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괴짝이 살아 숨쉬며 부부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짐승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갑수는 겁에 질린 채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잔불 곁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간의 마음고생으로 반쪽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선반 위에 괴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두려움을 토해냈습니다. 여보, 정말 이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저 무서운 관가 사람들까지 다시 들이닥치면 그때는 정말 우리 목숨이 위태로워질 텐데 만약에 그 노인장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라면 혹은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찌 되는 걸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헛된 꿈을 꾸며 속은 것은 아닐까요? 갑순의 대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공포와 믿음이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회한이 섞인 애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등잔불의 위태로운 일렁임과 함께 짙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괜찮다, 분명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확신해 주길 바랐지만 동시에 그 확신 없는 믿음이 무참히 깨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방 안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으며 창호지를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벌레가 집을 갉아먹는 듯한 불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윤보는 아내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인간이었기에
신이 아닌 이상 마지막 순간에 닥친 이 무거운 침묵과 압박이 두렵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정말 저 괴짝은 빈 껍데기가 아닐까? 내가 내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올라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윤보는 묵묵히 괴짝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괴짝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칠 전 보여주었던 은은한 금빛이나 신비로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차갑고 낡고 무거운 나무 본연의 모습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지요. 마치 부부에게 너희의 믿음이 보상을 바란 조건부였느냐 아니면 진정한 순수함이었느냐고 묻는 듯한 고요하고도 냉혹한 침묵이었습니다. 윤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고 있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채찍질하듯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흔들리지 마시오. 우리가 100일 전 그 노인장께 죽 한 그릇을 대접할 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었소? 아니었지 않소. 그저 굶주려 쓰러진 이를 가엾게 여긴 측은지심.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소. 지금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 순수함 뒤에 보상이라는 욕심이 싹텄기 때문일 거요. 이 괴짝 안에 금은 보화가 들었든 그저 썩은 나무 조각이 들었든 그것은 중요치 않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느냐 아니면 눈앞의 위협에 굴복하여 신의를 저버렸느냐 하는 것이요. 결과가 어떻든 설령 이 안에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다합시다. 그것이면 좋카오. 윤보의 대사는 아내에게 하는 위로이자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붙잡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며 괴짝을 향해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이마가 차가운 방바닥에 닿을 때 밖에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 하고 터지며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부부의 결심을 시험하려는 듯 혹은 그 결심에 화답하려는 듯 비바람은 밤새도록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99날째 되던 날이 밝았습니다. 폭풍우는 멈췄으나 마을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보다 더 살벌했습니다. 마을에는 또 다른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 진사가 고을 사또를 부추겨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윤본의 집을 허물고 괴짝을 강탈해 가기로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윤본에는 끝장이다. 관가에서 망나니를 대동하고 온다더라 하는 끔찍한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동정보다는 호기심과 공포 섞인 눈으로 윤본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윤보와 갑수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목욕제기한 뒤 괴짝 앞에 정좌하고 앉아 마지막 밤을 지새웠습니다. 째깍째깍정 마음속으로 들리는 시간의 흐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등잔의 기름은 거의 다 타들어가 가물거렸고 밖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세상이 멈춘 듯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창호지를 적시며 방 안으로 냉기가 스며들 무렵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갑자기 괴짝 안에서 툭툭 하고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적막한 방 안에서는 심장 소리보다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려는 듯한
혹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갑수는 쏘스라치게 놀라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커지더니 이내 우웅하는 공명음과 함께 괴짝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덜덜거리는 괴짝의 움직임에 따라 선반 위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괴짝의 낡은 이음새 사이사이로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눈부신 백색 광채가 바늘처럼 가늘게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순수하고 강력하여 방 안의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고 부부의 지친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태양이 괴짝 안에 갇혀 있다가 솟아오르려는 것 같았습니다. 윤보는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억누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뜰 시간이었습니다. 산 너머로 첫 햇살이 고개를 내밀면 100일의 약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됐다. 이제 다 왔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평온한 결말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살인문 밖에서 수십 명의 거친 발소리와 함께 횃불의 붉은 그림자가 창호지에 어지럽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기다, 저 집이다. 최진사와 관가 포졸들이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최진사의 탐욕은 하루를 아니 한 시각을 더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놈 윤보야, 날이 밝았다. 당장 문을 열고 요물을 내놓거라. 사또 나으리의 언명이시다. 늦장을 부리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밖에서 들려오는 형방의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쾅쾅 하는 둔탁한 도끼질 소리가 살인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며 쪼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숴라! 다 부숴버려! 저 안에 든 건 다 내 것이다! 최진사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부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찰나의 시간, 방 안의 괴짝은 이제 방 전체를, 아니 온 세상을 태워버릴 듯한 기세로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문틈으로 새어나가 마당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윤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떨고 있는 아내의 손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참아 죽으려. 해가 뜬다. 해가. 그의 간절한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우지끈 뜨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완전히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진사가 맨발로 앞장서서 안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뒤덮여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마침내 평생의 소원인 보물을 손에 넣었다는 광기 어린 승리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오겠구나. 으하! 최진사가 빛을 뿜어내는 괴짝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 새벽 하늘을 가르는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마을 가득 꽃기요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산 너머에서 붉은 태양이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괴짝의 잠금새가 누가 만지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철커덕하고 풀렸습니다. 괴짝의 뚜껑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메웠던 백색 광채는 최고조에 달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야를 하얗게 지워버릴 만큼 찬란하게 폭발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 과연 그 빛 속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방 안에서 터져나온 백색의 광채는 단순한 시각적인 섬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겨울의 꽁꽁 언 땅을 단숨에 녹이는 봄볕의 따스함과 깊은 산속 폭포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량함이 뒤섞인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운이었습니다. 그 빛은 물리적인 힘을 가진 듯 방 안으로 들이닥쳤던 최진사와 포졸들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내 눈이 멀어버릴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가장 앞서 있던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그의 눈은 강렬한 빛에 찔려 눈물을 줄줄 흘렸고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포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튕겨나가 마당의 흙바닥에 엉덩 방아를 찧으며 허우적거렸습니다. 반면 괴짝 바로 앞에 있던 윤보와 갑순에게 그 빛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눈이 부시기는커녕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듯 포근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의 굶주림과 공포, 불안으로 굳어있던 몸과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평온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부심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서서히 열리는 괴짝의 내부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서서히 잦아들고 방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가 아니라 기적을 목도한 자들의 숨죽인 침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열린 괴짝 안으로 쏠렸습니다. 마당에 자빠져 있던 최진사가 가장 먼저 눈을 비비며 기어서 괴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충혈된 눈은 여전히 금은 보화를 기대하며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분명 황금이다. 황금이 빛을 낸 거야.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괴짝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표정은 경악과 실망 그리고 허탈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괴짝 안에는 그토록 기대했던 번쩍이는 황금도 값비싼 비단도 신비한 불로초도 없었습니다. 텅 빈 괴짝 바닥에 놓인 것은 오직 다 달아빠진 집신 한 켤레와 꼬깃꼬깃하게 접힌 누런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집신은 바로 100일 전 그 냄새나던 노인이 신고왔던 흙이 묻고 뒤축이 터져 발가락이 훤히 보이던 그 볼품없는 신발이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최진사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신, 고작 집신이라고? 최진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를 당한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바닥을 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꼴 좋구나 윤보야. 내 놈이 목숨을 걸고 관가에 맞서가며 지킨 보물이란 게 고작이 거지 발사계 같은 집신짝이었더냐. 이딴 쓰레기를 보물이랍시고 관가를 능멸하고 나를 속여. 에라이 이 미친놈들아. 최진사의 조롱에 마당에 있던 포졸들도 킥킥거리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지키려고 그 난리를 친 거야? 거지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먼.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최진사는 대사를 내뱉으며 괴짝 안에 손을 집어넣어 집신을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이따위 흉물 당장 불태워버려.
그의 손톱이 괴짝 속 집신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괴짝 바닥에 놓여있던 종이 한 장이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호련히 날아올라 최진사의 눈앞에 척하고 멈춰 섰습니다. 종이에는 먹물로 쓴 글씨가 아닌 마치 불로 지져 새긴 듯한 선명한 글귀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의 눈에도 그 뜻이 저절로 익히는 기이한 글귀였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자, 영원히 목마를 것이요 베풀물 아는 자, 마르지 않는 샘을 얻으리라. 최진사가 그 글귀를 읽고 멈칫하는 순간 괴짝 안에 놓여있던 낡은 집신에서 맑고 투명한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시로라기 같았던 물줄기는 순식간에 손목만큼 굵어지더니 좁은 괴짝을 넘어 방바닥으로 그리고 마루를 타고 마당으로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이다, 물이야. 그것은 일반적인 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정처럼 맑고 얼음처럼 차가운 그 물은 닿는 곳마다 생명을 불어넣는 신비한 생명수였습니다. 물이 닿은 썩은 문지방에서는 새순이 돋아났고 갈라진 방바닥의 흙은 순식간에 검고 기름진 옥토로 변해갔습니다. 물이다! 괴짝에서 물이 나온다. 마당에 있던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소리쳤습니다. 물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마당을 가로질러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물은 윤보와 갑순의 발을 적실 때는 더없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들을 감싸 안으며 묵은 때와 상처를 씻어 주었으나 최진사와 악한 포졸들에게 닿을 때는 마치 펄펄 끓는 기름처럼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뜨거! 살려줘!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뜨거워! 내 다리! 물이 왜 이래?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윤본의 낡은 흙담을 넘어 도망치려 했으나 솟구치는 물살에 다리가 꼬여 진흙탕 속에 흉하게 처박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값비싼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탐욕의 상징이었던 갓은 찢어져 진창에 뒹굴었습니다. 물은 악한 자들을 마을 밖으로 쓸어버리듯 거세게 몰아냈습니다. 포졸들도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윤보와 갑수는 방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물줄기를 맞으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인내 끝에 찾아온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소. 노인장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금덩이가 아니라 생명이었소. 맞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지켜서 정말 다행이에요. 괴짝에서 솟아난 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줄기는 방을 나와 마당을 적시고 말라버린 윤본의 집 우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우물은 순식간에 가득 찼고 넘쳐 흐른 물은 작은 개울을 이루어 마을 아래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메말라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던 논바닥이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어가던 벼포기들이 물을 머금자 기적처럼 고개를 들고 초록빛을 되찾았습니다. 마을의 시냇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말라 죽어가던 당산나무에도 그 즉시 푸른 잎이 돋아나 무성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윤본의 집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윤보가 우릴 살렸다. 하늘이 내린 효자 윤보가 이 마을을 살렸어. 만세! 윤보 만세! 괴짝 만세! 그날의 기적은
온 고을, 아니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윤본의 집괴짝과 연결된 우물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신비한 약수가 되었습니다. 그 물을 마신 병든 노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시들어가던 작물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을은 흉년을 모르고 해마다 풍년이 드는 풍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반면 욕심을 부렸던 최진사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그날 물에 데인 다리가 낫지 않아 시름시름 앓았고 밤마다 괴짝에서 귀신이 나오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헛것을 보며 가산을 탕진했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마을에서 야반도주하듯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느 낯선 땅에서 걸식하다가 객사했다는 소문만을 바람결에 들었을 뿐입니다. 관가 역시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형방은 파직당하고 윤보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그의 공덕을 치하하는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검은 머리파, 뿌리되도록 해로한 윤보와 갑순도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낡은 초가집을 고쳐 지으며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안방 선반 위에 놓인 괴짝이 이제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져 매년 추석이면 마을 사람들이 핵곡식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제단이 되었다는 점이었지요. 어느 늦가을 저녁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지던 날이었습니다. 윤보는 마루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나측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윤보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수십 년 전 그날처럼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인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냄새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석양빛을 등진 그의 전신에서는 은은한 후광이 비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그러나 더없이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윤보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돌아오셨군요. 윤보가 맨발로 뛰어나가려 하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호탕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내 잃어버렸던 신발 한 짝을 이제야 찾겠구먼. 그동안 내 짐을 맡아주느라 고생 많았네. 내 약속대로 보답은 충분히 되었는가? 보답이라니요. 어르신 덕분에 저희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살았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따뜻한 죽 한 그릇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아닐세, 나는 이제 가봐야 하네. 그 괴짝과 우물은 이제 자네들 것이니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세상에 목마른 이들을 위해 쓰시게나 자네들의 그 고운 마음씨가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음을 잊지 말게. 노인의 대사는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혹은 축복처럼 윤보의 가슴에 깊이 밝혔습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그 자리에서 호련히 한 마리 거대한 학으로 변하더니 붉은 노을이 불타는 서쪽 하늘 속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제야 윤보는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살피고 시험하기 위해 내려왔던 산신이었음을 말입니다. 학이 사라진 하늘에는 무지개처럼 영롱한 빛이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윤보와 갑순이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괴짝 안의 집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괴짝 안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고
그 수면 위에는 주름진,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윤보와 갑순의 얼굴이 거울처럼 맑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보는 아내 갑순의 손을 잡고 하늘 높이 날아간 학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산들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남을 먼저 생각했던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괴짝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황금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측은지심과 약속을 지키는 신혜라는 교훈을 남긴 채 말입니다.